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초등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된 어제 남양주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가 또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을 살펴보면 교내 전파보다는 가족이나 외부 감염이 대부분이었죠. 결국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교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앞서 어른들이 먼저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태릉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달간을 전태일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관련 문화재를 개최했습니다. 버스킹과 도보체험, 전시 등의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중구 을지로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멀티미디어 예술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 9개월 차를 맞았습니다. 중복정책과 특정 소비자층을 위한다는 우려 속에 지역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8.4 공급정책의 대상지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 골프장 내 문화유산이 있어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원형 보존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을 두고 국토부와 문화재청 간에 엇박자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은 태릉 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늘 기준이 우리가 보존해야 될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의 보존입니다. 문화재청의 발언 이후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여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앞에선 개발 반대 시위가 열렸고 세계유산 태릉, 강릉을 지키기 위해 7개의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1일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태릉 골프장 개발 전면 백지화와 문화재 원형 보존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의 모든 어떤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회를 할 계획이 있고요. 토요일에 하고 있는 자전거 집회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노원구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는 노원구의회 하반기 의장대 선거 당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변석주 의원이 각 구의원실에 12만 원 상당의 운동복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회 부의장 변석주 국민의힘 의원과 그를 부의장으로 뽑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원구 의원 21명 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의회 측은 이미 의원들끼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지했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 의뢰 후 각자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지 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시설발 확산이 매서운 가운데 이제는 강남구의 대형 입시학원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58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25,333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 사례가 41명,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이고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11명 발생했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5,713명입니다. 오늘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내려간 지 만으로 일주일째 되는데요. 연휴 이후 우려하던 폭발적인 확산은 없었지만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요양병원과 경기도 광주의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도 지금까지 최소 7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잠원의료기기와 강남구 CJ텔레닉스 사무실에서 최소 30여 명이,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에서도 최소 8명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학원이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접촉 인원이 많고 또 외부 지역에서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치동의 한 대형 입시 학원에 다니던 강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강사는 지난주 화요일인 13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13일부터 바로 선별진료소로 향하지 않고 인근 이비인후과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건데요. 강남구가 밝힌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르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총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17일인 토요일까지 학원으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의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강사는 주로 특목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수업을 하던 별관 건물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학원 측은 해당 강사가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체크 등 학원 내부에서 방역수칙은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만 100명이 넘는 대형 학원인데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 자칫 대형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 3명은 이달 14일에서 16일 사이에 나왔으며 지난달 15일 처음으로 발생한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4명이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달 16일까지 선제검사를 받은 서울 시민은 1,541명으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 등 9,352명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할인율 때문에 왔어요. QR코드랑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가지고. 일반 돈의 개념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동네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 지난 1월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발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그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의 인기 비결과 이면에 존재하는 우려는 없는지 집중 취재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주민들에게 판매한 뒤 그 상품권이 동네에서 쓰이게 하는 게 사업의 핵심. 이를 통해 동네 상권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입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가는 소비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에 있는 상인들에게 오게 하는 이런 서울사랑 상품권은 시작 4개월 만에 2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추가로 발행된 400억 원어치는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인기리에 팔린 겁니다. 수수료 부분? 저희 쪽에서는 그 수수료 부담도 좀 웬만하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도 없고. 할인율 때문에 왔어요. 할인율이랑 사용하기 오늘 처음 써보는데 저 QR코드랑 사용하기 되게 편리해가지고. 이렇게 4차 발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 하지만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예산. 상품권 발행에 따라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8대2 등의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팔렸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은 9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1만 원이 예산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 8대2 배분에 따라 서울시가 8천 원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2천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에 현재까지 4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할인 보전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강남구 18억 원, 노원구 12억 원, 마포구 6억 원 등 25개 자치구도 서울시와는 별도로 각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나타나는 효과,
즉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비 증진 효과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4천억 원의 예산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타 지역과 달리 지류 발행이나 카드 발행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만 가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제로페이 시스템의 기반을 뒀기 때문이라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민첩한 특정 연령대만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한 40대, 40대? 그러지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하지. 제로페이 기반을 한 모바일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모바일에 익숙한 계층들이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하시겠죠.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거죠. 서울사랑 상품권이 중복된 정책이라는 지적은 사업 시작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비교해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점, 상품권 할인 판매를 비롯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제로페이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서울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제로페이 등 대동소이한 세 개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뭐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거 지역페이 막 이런 거랑 혼재되어서 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서울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화폐는 원래 주민 공동체가 주체가 돼 지역 내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현재의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은 관이 주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가 사실은 언제까지나 캐시백과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관주도형의 지역화폐가 전부 다 민주도로 가야 된다. 실제 마포구에서는 모아라는 민간 주도의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금으로 모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아의 가맹점이 돼서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모아 역시 서울사랑 상품권처럼 일정 부분 할인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 상인들의 기금으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모아가 유통되면서 지역 복지는 물론 지역 안에서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돈의 개념과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할인해서 어떻게 준다가 아니라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내 지역에 우리 삶에 그리고 나의 삶이 행복하게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편 서울시는 내년에도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대략 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제도 보완, 각종 논란 속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논점입니다. 집중 취재 왓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했던 청년 전태일. 다음 달 13일은 그가 떠난 지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 달 동안을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주협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피를 토하며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곳 평화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의 미싱사와 시다들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자보를 붙이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3일은 그가 떠난 지 50주기가 되는 날. 서울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을 추모의 달로 지정하고 2020 우리 모두 전태일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작가 45명이 참여해 전태일의 정신과 노동의 의미를 재해석한 각종 전시회나 공연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됩니다. 전태일 기념관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게릴라 버스킹과 전태일이 걸어서 출근하던 길을 따라 걸어보는 도보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립니다. 이외에도 5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이나 국제 포럼 같은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50주년을 기념하고 전태일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현장 행사는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전태일 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중구 을지로는 크고 작은 철공소가 자리 잡은 도심 산업의 최전선이지만 도시의 변화 속에서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낙후된 을지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상의 모습을 빛과 소리로 표현한 도심 속 예술 무대인 을지 환타지아전이 한 달간 펼쳐집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철공소가 있는 좁은 골목 사이로 빛과 소리의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셔터 앞을 수놓은 레이저 불빛. 한 구석 벽면에는 작가의 개성을 담은 영상이 지나는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골목을 거닐며 우연히 마주치는 예술 작품은 을지로의 일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담아냅니다. 철공소 골목이랑 되게 좀 잘 어울리게 조명이나 전시가 이쁘게 돼 있어서 저희도 걸으면서 좀 너무 예쁘다 놀라고 막. 을지로와 함께 호흡하며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멀티미디어 아트 전시인 을지 환타지아입니다. 생각보다 그 젊은 창작자들이 여기 골목길 안에 있는 기술장인 분들에게 의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열리다 보니까 창고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을지예술센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을지로. 각양각색의 시각과 사고 방식을 미술로 표현한 을지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제 대부분 제가 작업을 만들었던 곳이 다 이 을지로 청계천 지역이에요. 이 청계천 을지로가 작업을 만들거나 창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센터 4층 옥상에선 색다른 을지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조명과 공구 산업이라는 전통적인 을지로의 이미지를 영상에 담아 이색적인 모습을 선사합니다. 힙지로라는 별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을지로를 캔버스로 일상과 예술을 접목해 다시 활력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다음 달 14일까지 펼쳐지는 을지 판타지아전입니다. 예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사회, 금속이라든지 또 조명 공구 이러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의 힘과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을지로 지역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촉매로서 오래된 미래, 을지로의 특별한 풍경과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을지 판타지아전은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회당 관람 인원은 70명으로 제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금천 50플러스 센터와 어르신 복지센터의 개관식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 3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관식이 연기된 겁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내사주에 갑과 기라는 글자가 있다. 그래서 중정잡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주로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명리학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인생 2막의 새로운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해 금천 50플러스 센터에 개설된 온라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수강 대상은 서울의 만 50에서 64세에 해당하는 50플러스 세대입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캘리그래피 강좌를 비롯해 일과 재무 등 삶의 7대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의 재설계를 돕는 전화 상담 등도 운영 중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50+ 세대들에게도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9월부터 88개의 강좌를 이미 정규 강좌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인 금천 어르신 복지센터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아직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 50+ 센터와 함께 지난 3월에 개관식을 계획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시 휴관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두 센터의 개관식이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입니다.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오셔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제2의 인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군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두 센터의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는 유급 휴가가 없어 소득이 줄까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시민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해당 기간에 긴급복지나 산재보험 등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산정 가능한 기간은 입원 10일과 공단 일반 건강검진 하루를 포함해 연간 최대 11일이며 2020년 기준으로 하루당 84,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주소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다는 말 종종 했는데 오늘과 내일은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된 중국 영향으로 올겨울 역시 공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미리 대비하시고 내일까지는 외출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